자, 다음 6번입니다. 탱크 시험자가 갖추어야 할 필수 장비 3가지와 그 외 필요한 경우에 두는 장비 2가지를 쓰시오. 탱크 시험자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에 대해서는 기능사 때부터 잘 나오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탱크가 새는지 안 새는지 보기 위한 장비들이에요. 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 이제 법령에 있는 그대로 쓰는 거기 때문에 자기 탐상 시험기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자석을 이용해서 탱크가 이제 금이 간 부분이 없는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초음파 두께 측정기, 탱크에 얇아진 부분이 없는지 보는 필수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 초음파와 관련된 영상 초음파 시험기나 또는 방사선 투과 시험기 및 초음파 시험기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 중에서 3개를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방사선 투과 시험기만 쓰시면 개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개 중에서 3개를 꼭 써주셔야 되겠고요. 나번에 대해서는 기고에 대한 요거 내용은 교재를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자, 위쪽에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필요한 경우에 두는 장비는 충수압시험, 진공시험,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을 하는 경우에 진공능력 53kPa 이상의 진공누설 시험기, 그리고 기밀시험 장치 요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뒤에 괄호에 있는 것은 굳이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수직 수평도 시험의 경우 수직 수평도 측정기입니다. 자, 수직 수평도 측정기로 이 중에서 쓸 수 있는 것은 1, 2, 3번 중에 2개가 됩니다. 1, 2, 3번 중에 2개라서 다 외우고 간다면 좋겠지만 저는 이런 긴 문장들이 사실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짧은 거 위주로 좀 외울 것 같아요. 자, 충수압 시험, 진공시험, 기밀시험은 탱크에 물이나 공기 같은 것을 넣어서 새지 않는지를 보는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기밀시험 장치가 필요한 거고, 탱크가 어디로 이제 땅이 침하가 되면서 수직 수평이 맞지 않는지를 보는 게 수직 수평도 시험입니다. 이것은 그냥 그 말 그대로 쓸 수 있는 거죠. 수직 수평도 측정기만 붙이면 되는 거기 때문에 3개 중에서 2개를 쓴다 하면은 기밀 시험 장치와 수직 수평도 측정기가 되겠고, 이제 뭐 계속 시험이 진행이 되면 이 문제가 빈칸으로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 내용을 암기하시는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7번입니다. 자, 인하점이 영하 17.8도씨, 분자량이 27인 독성이 강한 사료 위험물입니다. 자, 사료 위험물은 굉장히 위험물의 종류가 많죠. 근데 이 위험물 중에서 분자량이 27인 것, 즉 29보다 작아서 증기 비중이 1보다 작은 몇 안 되는 위험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위험물입니다. 자, 인하점이 영하 17.8도씨라는 것은 풍명에 대한 힌트를 준 거예요. 왜냐하면 사료 위험물은 특수인화물부터 1석유류, 2석유류, 3석유류, 4석유류까지 그리고 동식물유류까지도 인하점을 가지고 제 풍명을 구분하기 때문입니다. 특수인화물은 인하점이 영하 20도, 비점 40도, 발화점 100도인 것들, 그리고 1석유류는 21도 미만의 인하점을 가지는 것들, 2석유류는 21에서 70도, 3석유류는 70에서 200도, 그리고 4석유류는 200에서 250도의 인하점을 가지는 것, 그리고 동식물유류는 동물이나 식물에서 추출한 기름 중에서 250 미만인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기 때문에 지금 이 인하점이 영하 17.8도씨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바로 이 위험물은 1석유류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인하점이 21도보다 낮은 것들은 다 1석유류로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중에서 분자량이 27이 되려면 최소한 탄소가 1개 내지 2개만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시아나수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HCN 구해보시면 1,
12, 14를 더했을 때 27이라는 값이 나오고요. 바로 1석유류 중에 수용성에 해당하는 물질이죠. 1석유류 수용성에는 4시아피루에서 시아나수소, 아세톤, 피리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비수용성에 있는 위험물들, 수용성에 있는 위험물들 분자량을 다 구해봤을 때 이미 탄소의 개수가 2개가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27이라는 값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사실 이것밖에 없어요. 시아나수소. 근데 이 시아나수소도 지금 이름이 어때요? 지금 이름들이 4,2안화수소로 바뀌었죠. 이것은 법령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이제 화학적인 명칭 중에서 시아나수소는 사실 옛날 이름이고 요즘에 쓰이는 이름은 4,2안화수소라는 것을 같이 고쳐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질명은 시아나수소로 쓰셔도 맞지만 이제부터는 4,2안화수소로 쓰셔도 괜찮습니다. 4,2안화수소고요. 구조식에 대해서는 HCN이 서로 결합이 되어 있는데 HCN을 이렇게 따로따로 간격을 두고 써주신 다음에 C와 H 사이에는 1개, C와 N 사이는 3개의 줄을 그어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탄소와 수소, 탄소와 질소 사이에 전자를 몇 개씩 공유하는지에 따라서 탄소와 수소는 전자쌍 1개, 탄소와 질소는 전자쌍 3개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선이 1개, 3개로 단일결합, 삼중결합으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식의 선의 개수가 중요합니다. 자, 위험 등급의 경우에는 1석유류이기 때문에 위험 등급 2등급이 되겠죠. 그리고 사이아나수소가 HCN이고 아세톤이 CH3COCH3, 피리딘이 COHON인데 여기에 대한 구조식도 같이 보시면 CH3는 이렇게 C 하나에 H 3개가 들어가고 C와 O 사이가 이중결합이 됩니다. 전자쌍을 2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결합이 들어가는 거고요. 오른쪽에 또 선 하나가 들어가면서 CH3를 붙여주시면 이게 아세톤의 구조식입니다. 자, 구조식을 쓰실 때 어디가 단일결합이고 어디가 이중결합이고 어디가 삼중결합인지 잘 구분해서 쓰셔야 되는데 보통 COOH에 해당하는 이 CO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중결합으로 쓰이니까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피리딘의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자주 그리는 그 벤젠고리에서 제일 윗부분의 자리를 잊지 말고 N이라고 써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마지막에 들어가는 이 탄소의 자리가 탄소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질소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C가 5개, H가 5개, N이라는 의미로 N 그리고 N으로 끝나는 육각형을 그려준 다음에 짝대기가 하나 건너 하나씩 이렇게 그려주는 게 피리딘의 구조식입니다. 자, 피리딘에 대해서 지난 산업기사나 기능사에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기능장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도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1기압 35도씨에서 최적이 1000세제곱미터인 방호 공간에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를 방사를 한 상황입니다. 자, 최적이 1000제곱미터인 어떤 방이 있었어요. 이 방에 산소가 들어가 있었겠죠. 자, 이 산소가 있는 상태에서 불을 끄기 위해서 추가로 이산화탄소가 더 들어간 거예요. 자, CO2가 들어갔는데 이게 얼만큼 들어갔는지 그 부피를 가지고 계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산화탄소가 뿌려지기 전에 이 공간의 부피는 1000세제곱미터이고 이 안에 산소 농도는 21 볼륨 퍼센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즉 그러면 1000세제곱미터 중에서 21%인 0.21만큼의 산소가 있는 상태였고 이산화탄소를 뿌리고 난 다음의 농도는 전체 공기와 이산화탄소가 추가된 어떤 부피 중에서 이거를 합한 것의 전체 퍼센트가 0.15로 바뀐 상황이에요. 산소의 양은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이산화탄소가 얼만큼 들어왔는지 그 양에 따라서 비율이 바뀐, 퍼센트가 바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Q의 값이 400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있던 그 교재에 있는 풀이에서 400이 나오는 이유가 원래 있던 부피에서 이제 이산화탄소가 뿌려진 부피로 계산을 했을 때 산소의 비율이 15%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풀이 과정이 바뀌게 되고
이거를 푸는 방식은 PV는 N분의 WRT 중에서 이산화탄소의 양은 몇 킬로그램인지 계산하시오라고 했으니까 W를 계산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W는 RT분의 PVM으로 계산을 했을 때 P는 1ATM이 됩니다. 여기에 1기압으로 써져 있으니까 1ATM이고요. 부피는 이 위에서 계산한 대로 전체 최적 1000세제곱미터인 공간에 0.21만큼 있었던 산소가 이만큼 있었는데 그 공간에 이산화탄소가 이만큼 뿌려지면서 산소의 농도가 0.15로 바뀌게 되니까 이때의 산소의 부피값이 400세제곱미터로 계산이 되었다. 그래서 이때 뿌려진 이산화탄소의 부피는 400세제곱미터이다라고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15분의 21 빼기 15 곱하기 1000으로 하는 계산을 해도 400이 나옵니다. 그 계산식도 맞고 지금 이렇게 푸는 식도 맞아서 400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요. M은 이산화탄소에 대한 거니까 CO2라서 12 플러스 16 곱하기 2니까 44kg per 킬로몰이 되겠고 R은 0.082 atm. 미터 세제곱 per 킬로몰. K T는 35도씨라서 273을 더했을 때 308 켈빈입니다. 자,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대입을 했을 때 W는 0.082, 308, 그리고 1 곱하기 400 곱하기 44로 계산을 했을 때 나오는 값인 696.864가 나와서 반올림을 했을 때 696.86kg입니다. 그래서 8번 문제는 이제 부피를 이렇게 400세제곱미터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에 위험물 저장 탱크에 설치하는 포소화 설비의 포방출구 1형, 2형, 3형, 4형, 특형 이 문제에 대한 거는 필기에서 본 거 기억나시죠? 자, 거품이 나오는 방출구인데 이 포소화 설비는 5개 탱크 저장소, 우리 보통의 건물보다 엄청나게 큰 그런 탱크에 설치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거품의 형태, 거품이 나오는 그 방출구를 어떻게 설치하는지에 따라서 1, 2, 3, 4 특형으로 나누게 되는데 자, 고정 지붕 구조를 가지면서 위쪽에서 거품이 내려오면 상부에서 포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내려오면 1형입니다. 그리고 고정 지붕 구조이면서 상부 포인데 여기에 지붕 구조가 하나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자, 고정 지붕 구조뿐만 아니라 부상 덮개 부착 고정 지붕 구조까지 들어가면서 상부 포로 주입한다 하면은 2형 포 방출구가 됩니다. 그리고 특형에 대해서는 고정이 아니라 부상 지붕 구조를 쓰고요. 그리고 상부 포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1, 2형과 다른 부분이 특형은 부상 지붕 구조, 즉 지붕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위쪽으로 뜨다가 내려오다가 이런 식으로 둥둥 떠 있는 상태의 지붕을 가진 게 특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특형은 부상 지붕 구조에 설치하는 거. 3형, 4형은 고정 지붕 구조인 것은 똑같은데 고정인 것은 똑같은데 둘은 포 방출구가 하부 아래쪽에 있다는 거죠. 저부 포로 들어가는데 4형에 대해서는 저부포에 경납통에 수납한다는 말이 또 들어갑니다. 이 말들을 쭉 설명을 하라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뭐 이 정도로 문제 설명이 주어지고 앞에 1, 2, 3, 4 특형을 쓰라고 하는 문제에서는 이 정도의 키워드만 구분할 수 있어도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키워드만 잘 서술을 해도 저는 포 방출구에 이 내용을 서술하라고 했을 때 충분한 키워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자, 이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번은 고정 지붕 구조예요. 자, 고정 지붕 구조, 고정, 부상, 고정, 고정 이렇게 있으면 부상 지붕 구조로 되어 있는 이 부분만 특형이 되겠죠.
그리고 고정 지분 구조인데 저부포가 나왔으니까 이 둘은 사명 아니면 사형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고, 고정 지분 구조의 상부포인데, 자, 고정 지분 구조 또는 부상덮개 부착 고정 지분 구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고정 지분 구조의 상부포가 되어 있는 이 부분이 1형, 그리고 고정 지분 구조와 부상 덮개 부착 고정 지분 구조로 되어 있는 요 말이 나왔으니까 여기가 2형. 그다음에 고정 지분 구조인데 저부포이면서 경납통에 수납한다는 말이 들어간 게 4형, 아닌 것이 3형.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키워드를 통해서 고정 지분 구조인지 부상 지분 구조인지, 상부포 주입인지 저부포 주입인지, 저부포 주입 안에서도 경납통 수납이라는 말이 들어가는지 아닌지, 그리고 고정 지분 구조에 부상 덮개 부착 고정 지분 구조가 들어가는지 아닌지로 이렇게 풀어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이렇게 이 유형을 구분하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키워드를 통해서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는 꼭 보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자, 다음 탄화리튬과 물과 반응 시 생성되는 가연성 기체의 완전연소 반응식을 쓰시오. 자, 이런 문제에서 문제를 잘 읽어야 합니다. 탄화리튬과 물과의 반응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때 생성되는 가연성 기체의 연소 반응식을 쓰는 거기 때문에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실수로 이런 문제는 틀리기가 쉽습니다. 자, 탄화리튬은 Li2C2예요. 얘가 물하고 만나면 얘는 그 CaC2, 탄화칼슘하고 같은 그 품명을 가지는 위험물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탄화칼슘하고 똑같습니다. LiOH가 나오고 C2H2가 나와요. 그래서 개수를 맞추면 우리 교재에 있는 대로 1, 2, 2, 1이 나오는데 이 아세틸렌의 연소 반응식을 쓰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C2H2가 O2랑 만났을 때 뭐가 생기냐 하면 CO2, H2O가 생기게 됩니다. 자, 앞에 A, B, C, D 붙여주시고요. CHO에 대해서 방정식을 쭉 쓰신 다음에 나오는 값이 분수가 나오게 됩니다. 1, 2분의 5, 2, 1 이런 식으로 분수가 나오기 때문에 정수로 만들기 위해서 전부 다 개수를 2를 곱해주면 2, 5, 4, 2라는 개수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화학 반응식을 이렇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화학 반응식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부분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자, 부분 점수는 부여되지가 않고 이 안에서 뭐 개수가 하나 틀린다고 하면 2, 5, 4인데 2, 5, 2, 2로 적었어요. 그러면 아예 부분 점수가 없이 그냥 0점 처리가 됩니다. 이런 문제가 기본적으로 5점짜리 문제인데 5점짜리면 굉장히 큰 점수거든요. 그래서 실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미정계수법을 통해서 개수 암기하지 마시고 계산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11번입니다. 벤젠의 수은을 촉매로 해서 질산을 반응시켜서 제조하는 물질입니다. 벤젠에 질산을 반응시켰으면 질산이 니트로와 반응을 해서 나오는 니트로가 들어간 어떤 화합물일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이게 생긴대요. DDMP라고 하면서 생소하지만 옆에 이름을 이렇게 줬죠. 자, 읽어보면 디아조, 디니트로페놀이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다이아조, 다이나이트로 페놀. 무슨 뜻인가요? 아조라는 것이 두 개가 있고 니트로라는 것이 두 개가 있는 페놀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얘를 만들 때 사용되는 원료이면서 벤젠의 질산을 반응시켜서 만드는 물질이래요. 그러면 이게 뭐에 대한 것이냐? 벤젠에 니트로 들어간 거, 트리니트로 톨루엔, 트리니트로 페놀이 있는데 페놀을 만드는 거니까 바로 트리니트로 페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제5류 위험물이고요. 이제는 트라이나이트로 페놀이라고 씁니다. 이거의 구조식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죠. 벤젠에 OH를 써주고 세 군데에 NO2를 써주시면 됩니다. NO2, NO2, NO2 이렇게 하면 트라이나이트로페놀, 우리가 알고 있던 트리니트로페놀에 대한 구조식을 쓰는 거고요. 자, 품명은 바뀌었죠. 자, 품명은 이제
나이트로 화합물이라고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완전히 법령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나이트로 화합물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정수량에 대해서, 자, 이 오류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굉장히 지금 말이 많은데, 이제 품명에 따른 구분이 없어지고, 1종인 경우에 10kg, 그리고 2종인 경우에 100kg으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이 오류 위험물의 특징이 품명에 대한 칸이 다 사라지고 그냥 전체적으로 1종이면 10kg, 2종이면 100kg로 보겠다는 것이 이제 정해졌습니다. 자, 1종, 2종을 나누는 기준이 우리가 어떤 시험을 했을 때 등급이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오면서 위험성이 있고 없을 때 여기가 1종, 그리고 나머지가 2종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이론 강의 시간에 여기는 비위험물이 되고 이렇게 되는 법령 개정에 대해서 나왔는데 어느 한편에서는 이제 10kg에 해당하는 질산 에스터류 유기과산화물이 10kg고 그리고 백희실, 200니니아디히에 해당하는 이 위험물들을 100kg로 보면 된다라는 말도 있기는 한데 큰 틀에서는 맞을 수 있겠지만 결국 이 1종과 2종에 대한 품명에 대한 구분을 없앤 이유가 얘네도 100kg가 될 수 있고 이쪽에 있는 애들도 10kg가 될 수 있다는 의미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대신 중요한 것은 이제 시험이 진짜로 출제가 됐을 때 이 지정수량을 몇으로 보느냐가 좀 중요한 관건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저는 설명을 할 때 여기가 10kg고 여기가 100kg로 된다라고 보기보다는 이것을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등급을 따졌을 때 이거 위험 등급이 아닙니다. 분석 시험을 통해서 나온 등급이 1등급, 2등급, 3등급이면서 위험성이 있게 되면은 여기는 1종, 여기는 2종, 2종 이렇게 나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위험물이 등급이 3등급이 나오고 그리고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2종 위험물이 되겠죠. 오류 중에 2종이 되니까 지정수량이 100kg에 해당하는 그런 답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는 오류 위험물의 지정수량을 물어볼 때 이것의 위험성이 있는지 그리고 등급은 몇 등급이 나왔는지 제시돼야만 정확하게 지정수량을 찾아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문제가 출제될지 사실 한 번도 이 문제를 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명확하게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대신 법령에 있는 기준대로 우리는 파악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표를 근거로 해서 등급과 위험성이 판정이 된다면 여기에 대한 거 1종은 10kg, 2종은 100kg 이런 식으로 문제도 풀고 지정수량의 배수도 구하고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소화설비의 능력 단위에 대한 표입니다. 자, 능력 단위 표는 쉬운 문제죠. 자, 물통에 대해서는 8L일 때 0.3이고 80L는 1.5의 능력 단위를 가지고 190L 2.5 그리고 50L에 0.5 그 다음에 160L에 1.0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나중에는 이제 소요 단위랑 같아지려면 이 능력 단위에 해당하는 이 소화약제 용량이 몇 리터가 필요한지 이런 식으로도 문제를 구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관련된 문제까지 응용될 수 있다는 점도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능장이 너무 어려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보면 상당히 반가울 수 있겠지만 또 실수를 잘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마지막까지 검토를 해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 다도 있네요. 다는 여기 물통 6개 포함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